그 이제 가끔 이제 저 강의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술 먹을 때 그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가 뭐 100만 년 만에 뭐 그 계기일식을 봤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할리우드 영화 보면 이렇게 행성이 일직선으로 쓰면 대회 그런 혼돈의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50 이제 넷 돼가는데요. 지금 저희 선배와 저희들이 만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자식 걱정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자식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끔 하는 얘기지만 아마 아버지보다 더 가난한 세대거나 아버지보다 더 성공하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들은 다 부모도 모셔야 되지만 자기도 살아야 되지만 자식도 걱정해야 되는 이제 이런 그런 처음이 있는 일이죠.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우리 엄마입니다. 시집 갔을 때는 시어머니 뭐 벙어리 3년 이렇게 사시다가 지금은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일생, 그러니까 수천 년 내려오던 그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뭐 그런 것만 바뀌었냐? 지금 좀 있으면 인구가 줄어듭니다. 뭐 다 아시죠? 인구 줄기 시작했고요. 57년생부터 한 20년간 100만 명씩 태어나다가 작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25만 명,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시대에서 이제 사회의 시대로 가고 이제 또 지방의 시대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코로나 같은 거 처음 겪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가 막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전 지구를 동시에 영향받게 만든 첫 번째 사건이 코로나입니다. 흑사병도 유럽에서 좀 죽었고 뭐 세계대전도 조금 저기서 유럽에서 죽은 거라면 전 지구가 동시에 멈춘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생전을 못 본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유럽은 진작에 했었어야 될 그런 뭐 봉건주의를 없앤다거나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거나 여성의 권익이 향상된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지금쯤 오는 거죠. 그런데 위기도 동시에 왔어요. 인구도 줄죠. 이제 성장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이런 애들이 200년, 300년에 걸쳐서 민주주의도 쌓고 위기도 있다가 견디기도 하고 하면서 왔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축적된 그런 경험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꺼번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이렇게 좀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현재를 지켜보고 있는 거라서 운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는 봐야 알겠지만 근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전혀 달라진 세상으로 가니까 경험이 별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배가 후배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주고 엄마가 딸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대로 좀 가다가 조금씩 변하는 거였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변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제가 괴산군청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년쯤 한 공무원들이 처음 보는 일들을 지금 해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한꺼번에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차근차근 변할 때는 하나씩 하면 되는데 이 한꺼번에 변화하고 있는 시절에 우리는 뭐가 더 소중하게 이걸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행정도 또는 시민사회도 또는 뭐 여러 분야가 다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비슷한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38년생이신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후진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식민지 사시다가 전쟁 나와서 피죽 끓여 먹고 살다가 아들은 중진국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손자를 선진국에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지구 역사상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한꺼번에 다 경험하고 죽는 유일한 지금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라입니다. 앞으로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압축적인 성장도 했지만 그만큼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변할 때나 천천히 할 때는 되지만 이제는 요새 그 대통령 선거도 보면 뭐 앞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노인의 문제인지 2030의 문제인지 세대의 문제인지 뭐 무속이 등장하지를 않나 뭐 부동산 문제로 뭐 한 이틀 시끄러웠다가 하루 지나면 딴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 선거에 도대체 정점은 뭔가 도저히 잠을 못 잤겠고 시간은 가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갈수록 그러니까 이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이 동시에 다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 이 나라 안에 현재 2022년 현재 어떤 부분은 굉장히 후진국스럽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선진국스러운 것들이 뒤섞여 있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이런 상황을 서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또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또 우리나라의 이런 협력 이런 커뮤니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세우기가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건축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그 정점에 있는 형식이거든요.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도시는 어디는 남겨둬야 되고 어디는 지켜야 되고 여기다가 집 짓고 여기다가 공장을 짓고 여기는 뭐가 안 되고 여기는 뭐가 되고 이런 사회적 룰을 합쳐놓은 것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예를 들어서 중세부터 시작해서 그런 룰들을 계속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사하지 마. 여기서는 뭐 하지 마. 여기서는 해도 돼. 그리고 저기 들어오면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여기는 뭐 군인이 있어야 돼. 여기는 상가를 해. 여기는 잠을 잠. 이렇게 정해오는 과정. 그리고 많이 벌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 뭐 땅을 뺏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눌 건가. 이걸 합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시아가 문제입니다. 아시아는 근대에 도시의 개념이 수입돼서 왔어요. 그래서 뭐 상하이 가면 뭐 프랑스 조개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프랑스식 도시, 포르투갈식 도시, 영국식 도시들이 이식되어 옵니다. 근데 뭐와 같이 오냐? 과학이나 기술, 제도, 법 이런 거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제약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그것이 더 선진적이고 멋있게 보였죠. 그리고 더 우월한 문화라고 봤고 그래서 지난 한 100년간은 우리가 도시 그러면 다 서양식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마천루가 있고 빌딩이 있고 이래서 서양식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그들한테 한 몇백 년 동안 익숙한 방식의 도시 운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도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맞다고 봤어요. 효율적이고. 그런데 그래서 아시아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다 영국에 미국에서 수입된 개념의 도시계획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학파 출신의 그래서 서구의 도시계획 개념을 갖고 와서 도시계획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여기는 상업지구예요. 여기는 이거 지구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10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꺾어진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꺾어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새 유행하고 있는 도시 재생입니다. 왜냐 그렇게 만들어진 그 도시들이 50년쯤 되면 콘크리트가 이제 이렇게 낡아지게 되고 허물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낡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다음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근데 우리는 그 전에 한 50년 100년 전에는 우리가 식민지였거나
국민소득이 한 $500 시절이니까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도시를 한번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가 근대식 주택을 엄청나게 공급하는 데입니다. 80년대 뭐 이태리식 집, 뭐 무슨 집 해가지고 70년, 80년, 90년대부터 아파트 재개발 저건 쪽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옵니다. 70년대 주택이 벌써 50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재개발 하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 거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수준이냐? 지금 $40,00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고 경험도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를 그러면은 도시생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집 짓기나 뭐 상가 활성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도시의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운영 원리를 어떻게 할 건가, 운영 원칙을 어떻게 정할 건가,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실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식의 도시, 우리식의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괴산 읍내를 한번 재개발한다고 싹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괴산 읍내를? 20층짜리로 만들까요? 만약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게 도시 재생이에요. 그러면 빌딩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는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가 다녀야 상가 활성화 된다는 파와, 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활성화 된다. 이 파는 엄청나게 정반대해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거기서 이제 룰이 정해지겠죠. 중간에서 합의를 하거나. 그것만 있겠습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버릴 건데?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모든 것이 꺾어진다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으로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도시생활을 사업으로 보고, 교육복지를 사업으로 보고, 문화재생을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대전환의 시점에서 뭔가 바꿔야 되는 그 결절점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단면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그 행정과 권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룰을 정하고 거기서 세금을 걷고 그렇게 할 테니 행복하게 사세요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이거 길은 이렇게 해요, 룰은 이렇게 해요, 운영은 이렇게 하시죠, 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개입할 여지가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요새 이제 제가 이제 괴산 이제 일하고 이제 그 연결되어서 그 중앙정부랑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구 소멸 기금 이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죠. 89개 인구 감소 지역. 거기에 매년 100억씩 수해가지고 뭐 5조를 쓰겠다. 그러면 1년에 8,900억씩 쓰는 거니까 거기에 1조 가까이 쓰는 거니까. 그러면 옛날 어떻게 했냐? 쫙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지역 내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냥 뭐 토목사업으로 쓰이거나 막 이렇게 아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돈을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 100억 씌우는 게 제일 그 세상에서 제일 편한 일이죠. 아무 말도 안 나올 거고.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는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등 지원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등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일이 한 10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디를 줄 거냐, 기준이 뭐냐,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진행을 어떻게 할 건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막을 건데. 근데 그걸 감수하고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잘된 놈 떡 하나 더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는 지금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속도들 있잖아요. 인구는 절벽이고, 기후위기 시대는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갔을 때, 지금처럼 선진국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지탱해 가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자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지금은 자식 보내서 서울만 보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돈도 벌고 장가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은 밑에도 공급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도시예요. 서울은 1000만이 깨진 지가 꽤 됐습니다. 1000만 도시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밑에도 공급되지 않고 혁신이 공급되지 않고 굉장한 인재들이 서울로 가려는 경쟁을 하지 않는 한 서울은 더 이상 성장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서울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죠. 현재적으로 보면. 만약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세계 도시 경쟁력에서 무너졌다. 그럼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핵 구조를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혁신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차 큰일 났다 싶은 것들이 이제 중앙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 망하더라도 서울만 끌고 가서 국제 경쟁력 1위인 도시를 만들어서라도 견디기만 해서 좋은 날이 온다면야 어떻게라도 견디겠죠. 근데 절대 그런 시대는 안 오거든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잘하는데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 그럼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서울 말고 나머지 지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하는 것 같으세요? 어디가 경쟁력이 제일 있는 것 같습니까? 딱히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럽에 대한 동경인가나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리버풀이 어디에 있는지, 함부르크가 어디에 있는지, 파리와 런던과 베를린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가끔 기억도 나고 놀러도 다니잖아요. 우리가 도쿄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 말고. 근데 이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을 그냥 말 나오지 않게 돈을 좀 나눠주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얘들이 성장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성장의 받침대가 되어서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되는 데를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정부의 핵심은 뭐냐면 어디가 잘 되는지를 찾아보고 왜 잘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권력은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딱 그 정도입니다, 지금. 중앙정부 입장은.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도 알고 싶은데 권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중앙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역은 어떨까요, 지역은? 괴산군이나 우리 충북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할까요? 저 권력을 내가 갖고 오고 말리라 이렇게 일을 할까요? 그런 경험이 없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죠. 이러다가 안 주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밑보이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저거 우리한테 준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막 공포와 막 기대와 막 답답함과 설렘이 막 공존합니다. 실제로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기금도 이제 아마 차등해서 들어올 거고요. 요새는 또 이제 또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뭐 차등해서 어디가 잘 되는지를 보고 파악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봐라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봐라.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문광부가 정책을 만들어서요. 문광부에 뿌립니다. 국에다가. 그러면 도가 받아서 군 문화관광과에 연락을 합니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쭉 수집이 되겠죠. 그러면 딱 올라가서 이제 문광부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하고 얘 잘하니까 얘 20군데 50억씩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칸막 행정 이러잖아요. 이게 문제의 큰 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해주냐. 그래도 만약에 문광부나 국토부가 던질 때 이제는 그렇게 거기다 던지지 않고 충북도에다가 알아서 던집니다. 그러면 이 충북도가
이것이 문광부 일인지 그걸 자기가 판단해라 이겁니다. 네가 판단해서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폐 공장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말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폐산업시설을 담당하는 과의 일인가요? 문화과의 일인가요? 도시재생과의 일인가요? 정답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내립니다. 그러면 전북도는 여기가 만약 일을 잘하는데요. 폐산업시설 관리를 많이 해봤어. 그럼 이쪽에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문화과하고 재생과가 이제 도우라고 그래요. 다른 도는 아니야. 거기는 문화가 세. 문화가 메인으로 하고 이게 도우라고 그래. 이거는 도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또는 시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칸 더 나가서 이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냐? 여기서 던지지 않을 테니까 네가 올려봐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 하고 싶은데 너 이런 거 줄 생각이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지역 중심 그러니까 그 결정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중심 혁신 체계 또는 뭐 결정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괴산에 이제 뭐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 간물, 뭐 칠성 뭐 이런 데들에. 그런데 돈이 많으면 그냥 한 해에 다 하면 되지. 근데 사람도 없으니까 못 하겠죠. 그러면 뭐부터 할 건데, 어디부터 할 건데, 누구랑 할 건데, 얼만큼 크게 할 건데 이런 거를 옛날에는 저기서 주는 만큼 했죠. 10억짜리 사업이면 10억짜리 일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체가 얼마일지를 모르겠으나 네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교육에는 한 3억, 문화에는 한 2억, 뭐 여기 뭐 다리도 놔야 되니까 이건 20억 이렇게 다 해서 한 80억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그거 봤는데 야 그거 80억은 너무 많아. 이건 너 부풀린 거야. 너 한 60억 정도 하자. 근데 이거는 전혀 패러다임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게 그 방식입니다. 점점도 그렇게 바꿔봐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연간 그 계획 수립 또는 단연간 투자 협약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역발전 투자 협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까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뭐 문화, 예술, 뭐 토목, 교육, 복지, 돌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제 우리 계획서를 이렇게 냈어요. 계획서를 그래서 3년간 첫 해에는 50억이지만 둘째 해에는 150억 필요하고 셋째 해에는 200억 필요합니다. 여기서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거는 딴 데는 중복되니까 좀 빼고 이건 너무 부풀린 거 빼고 이거 막 협상을 막 해요. 뭐 이렇게 해서 끝났어. 그러면 3년 동안은 그 돈이 그대로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공모가 떨어져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사업을 할 때하고 내 앞에 3년짜리 이렇게 돈이 나오는 계획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게임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는지를 누가 알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다음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는 거기까지 고민이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동시합니다. 지금도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공모도 해요. 한번에 못 바꾸니까. 그런데 이게 일직선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도에다 던져보고 시에다 던져보면 지가 알아서 하는 것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올려봐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점 이쪽이 늘어나겠죠.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중앙 정부의 흐름, 그러니까 집행 체계의 흐름이라고 하면, 근데 이걸 왜 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30년째 살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데 외국은 다 지방정부라고 부르죠. 정부, 지방정부. 근데 우리는 지방정부 같잖아요. 느낌상 군수도 있고 시장도 있고. 서울시장도 단체장입니다. 그냥 단체의 장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 예산 수립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 수립 편성 기획하고 하는 권한 치안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일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위탁해서 어울립에서 이걸 운영하고 똑같습니다. 정부가 돈을 주는데 서울시에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탁 단체장이에요. 이게 법적 규정입니다. 그 단체장이에요, 단체장.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유럽은 다 지금 지방 정부로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권, 세금을 걷어서 내가 여기다 쓸게라는 권한이 있거든요. 책임도 져야 되고. 근데 그래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방 정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학자들부터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민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시행돼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당장 시행되면. 그래서 돈 버는 것도 네가 세금도 네가 걷어서 네가 쓰고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면 계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금을 안 걷죠. 바로 망합니다. 옛날에 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막 전기 나가버리고 철도 서버리고 한 게 그런 거잖아요. 거기가 지방 정부의 연합이 USA잖아요. 미연합 합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생각은 뭐냐면 아까 같이 정부에서 단체장 관리하듯이 하면 지방의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10,000 시대 얘기지. 지금 $40,000, $50,000 시대 가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관리해가지고 세계적인 도시를 부산을 만들고 대구를 만들고 광주를 만든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지방정부의 행정력, 힘, 또는 지방에 있는 거버넌스의 이런 그 활동력, 결정력, 책임은 이렇게 지니까 중앙정부로 이제 그거를 빗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더 갖고 있을게. 그러면서 권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안 주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 달걀, 그러니까 네가 실력이 생기면 내가 줄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안 주는데 사람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중앙정부는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걱정은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붙잡고 있는데 걱정은 되니까 이 실험 해보고 저 실험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속내는 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년에 바로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서 5년이 지나면 괴산은 어디에 흡수될 확률이 되게 높죠. 만약에 만약에 문강면에 사는 국민이 세금은 이만큼 내야 되는데 나한테 오는 건 이만큼 꽂고 뭐 버스는 하루에 한 번 다니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증평에 갔더니 버스도 하루에 10번씩 다니고 뭐 복지도 혜택도 많고 그럼 다 굴러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굴러 가기가 힘들면 우리가 증평이 되자고 그럴 거잖아요. 증평에 편입해 주세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실제로 유럽에서 많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근데 그 다음 아까 내가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있었던 권력이 지방으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것도 민주주의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내가 이게 3년짜리 이렇게 이걸 냈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가져가서 한 300억 가져가가지고 딴 데 막 써버리고 막 그 문의만 공청회 같은 거 하고 주민 의견 다 들었다고 그러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서 한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건 속일 수 있지만 현실은 더 무너지겠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거버넌스가 좋아서 거버넌스가 너무나 훌륭한 제도여서 이걸 하려고 그런 사람도 물론 아주 소수 있겠지만 지금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점점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까지 한 50년 넘게 거버넌스, 커뮤니티, 공동체 이런 거에서 되게 문외한이거나 무시했거나 그거를 알면서도 외면했거나 하는 지방 또는 중앙의 행정들이 지금 그들도 해성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 겪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그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면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럼 도시재생에 막 500억 갖고 왔어요. 근데 뭐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뭐 거버넌스를 해서 결정했다고 했어. 근데 모니터링 해보니까 안 했어. 그러면 4년에 500억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년차 해보고 2년차 해봤는데 모니터 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안 갑니다, 이게 이제.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돈 주고 땡이었거든요. 검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중앙정부도 저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쓰이면 지방이 더 나빠질 거고 그 나빠진 지방의 효과가 서울로 올 거거든요. 국가로 올 거거든요. 옛날에는 버틸 수 있었어요. 왜냐? 성장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1년에 5%씩 성장 시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한 7% 갈 거 6%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 성장, 0.5%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삐끗해가지고 살짝 무너지면 마이너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못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자들과 자본가들과 행정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권력은 주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나만 알고 싶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겁니다. 그 욕망하고 정말로 지역을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그렇게 만들자면 안 된다라는 그 악마와 천사가 싸우고 있는 과정 같은 느낌의 지금 현실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왜 계속 거버넌스냐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다 시골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다 정부 돈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제가 도시재생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면 도시가 좋아질 것 같아. 땅값도 뛸 것 같고, 아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더 좋아질 것 같아. 내가 여윳돈 있는 사람이 있다 쳐요. 내가 부산에 투자하건, 여기다 투자하건, 서울에 투자하건 내 돈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러니까 금리는 거의 0%대야.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제가 선진국 예를 들어서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게 되냐?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기 주변을 윤택하게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은행이 되고 지역투자은행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내가 보기에 한 5년에서 10년 안에 이제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몇 지역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정부 돈 500 받아가지고 500을 어떻게 써버릴까가 도시재생이 아니고 자기 돈을 넣어서 이익 실현도 하고 동네도 좋아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국민보다 많지 않죠. 국민의 합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마중물만 써버리죠. 그냥 500억 오면 500억을 확 써. 그 다음에 오면 또 확 쓰고 그러고 나서 자기 주머니에서는 잘 안 나오고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자기 삶에 투자하고 자기 의사결정을 가지고 내 삶을 좋게 해버리고 말겠다. 내가 내 삶을 좋게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투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하고 나서는 이거는 의사결정이 달라집니다. 정부 돈 500억 쓸 때야 이렇게 일하다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막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남의 돈이니까 기분 나쁘면 나 너랑 일 안 해면 그만이잖아. 근데 얘도 한 1억 넣고 나도 1억 넣고 우리 돈 한 1억씩 넣어서 50억 넣어놓고 정부 50억 가서 다 합해서 100억짜리 일하는데 나 너랑 일 안 하고 나 1억 버리고 갈래. 이러는 사람 많지 않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돈 넣고 나서야 민주주의가 될 거냐?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복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재생이고 어떻게 보면 뭐 문화예술이고 이런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인류 최대의 상품이 발명품이 도시잖아요. 도시. 인류가 만들어낸 상품입니다. 거기에는 문화도 복지도 돌봄도 다 녹여 들어가야죠. 그 시대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괴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문광면은 어떻게 하지? 간물은 어떻게 할까? 정평은 어떻게 할까? 지금보다 한 칸씩 더 낮게 하려면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돌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결정에 어떻게 참여할 거냐? 이 참여한 결정을 어떻게 실행하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개입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고 있고 지방도 변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흉내를 내는 단계입니다. 거버넌스의 흉내 단계라고 하죠. 거버넌스 흉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엄마를 따라하는 한 살, 두 살짜리 아이들처럼 따라합니다. 막 이렇게 엄마가 하면 어떻게 따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좋은 나라들 선진국에 하고 뭐 또 뭐 잘 되는 도시가 하니까 막 따라해 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선진국과 후진국과 중진국을 한 대 한꺼번에 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도 그게 다 있습니다. 굉장히 앞선 시기에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거버넌스가 뭔 단어인지 모르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의 훨씬 더 많은 이제 개입을 하기 위한 구조를 만든다. 우리는 영역의 시대를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영역, 교육 영역, 문화 영역, 복지 영역, 돌봄 영역. 그래서 그 영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영역성이 계속 강화되면 좋아지냐? 그렇게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줄과 날줄이 필요한 거죠. 그 영역 안에도 여러 요소가 있고 그 영역이 잘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한 다양성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여지는 많아졌는데 일단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해낼 사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할 시간이 있는 사람, 할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지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정부, 지방정부 또는 뭐 사회, 커뮤니티가 다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고향이 목포거든요. 목포에 이제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건맥 뭐 이런 이제 펍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 괴산구는 지금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버넌스의 걸음마 단계인데 마찬가지로 그런 민간은 지금 그럼 어마어마한 무슨 뭐 교수님 단계에 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민간 안에서도 서로 영역끼리 다투고 너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했어? 싸우고 또 권위가 있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커뮤니티 안에서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군부 독재 타도만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협의를 가능하게 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려고 하는 협의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형태의 이름으로 뭐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먹고 살아야죠. 지속 가능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도시재생이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도시를 어떻게 운영하시면 좋겠냐, 어떻게 살면 좋겠냐를 합의하는 과정의 결과물이 도시재생이거든요. 사회적 경제 그런 거잖아요. 좀 더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팔고, 올바르게 소비하고, 유통하고. 그건 민주주의의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영역성을 뭐 버리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영역성을 지키되 그 간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의 요소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괴산군이나 이런 데 개입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밀어붙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따낼 수 있는 것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골라서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는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기들이 성 안에서 똘똘 지키고 있다가
자기들도 굶어 죽겠고 이대로는 망하거든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바깥에 있는 민간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도 있습니까? 물론 막 때리고 싶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막 답답하고 권위적이고 막 모른 척하고 막 이런 거 있지만 좋은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양성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적 의미에서 어떻게 민관 협의를 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이래, 민간은 저래, 뭐 저게 다 뭐 돈 더 달라는 얘기야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서로 이런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항상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뚫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실제로 많이 해야 되고 거버넌스에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지금은 옹알이 단계라니까요. 옹알이들 하지만 걔는 사람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걔는 말을 뭐 하지 못하고 옹알이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할 줄 알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버넌스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유식한 언어로 왜 이런 뭐 법령을 들이대가면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멋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거버넌스가 아니잖아요. 옹알이를 하면서도 의견을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버넌스에는 거버넌스를 잘하는 게 아니고 거버넌스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왕원하는 사람이 말 잘하게 돼 있고 잘 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버넌스가 있는 거를 나 그거 해봤는데 그 하나만 한 거야 라고 하는 위원회 많습니다. 그럼 공무원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말했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 안 해요. 있는 교회도 날려 서로 간에. 있는 위원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우리가 요구할 것들, 그리고 법적으로 할 것도 많아요. 도시회생을 하면 주민협의체 만들어야 됩니다. 한두 개가 현장센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센터 계획을 하려면 주민 거버넌스 만들어가고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늬만 흉내내고 싶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은 내용을 알고 싶고 누가 여기에 짱인지도 알고 싶고 누가 더 애기 쓰는지도 알고 싶지만 권력은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건 아니야 라고 욕을 막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생각이 이렇게 바꿔 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안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버넌스를 잘한다기보다 거버넌스를 많이 하세요, 많이. 거버넌스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대중 시대가 거버넌스 1세대입니다. 위원회 시대. 각종 위원회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왜냐? 정책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관료들이 했거든요. 국장, 차관, 장관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결정이 안 돼. 그러니 되게 이상한 결정만 나. 아무리 대통령이 좋아도. 그러니까 애들이 야 너희는 집행을 해. 결정은 우리가 할게.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민간들 뭐 교수들 뭐 민간 학자들이 위원회를 딱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한 대로 집행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만 대통령이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결정을 했잖아요. 힘들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의 보편적 복지가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안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오고 이제 뭐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막 이런 시절에 이제 행정을 막 장악을 시작했을 때 거버넌스 2단계는 센터 공화국입니다. 센터. 전국에 센터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센터잖아요. 모두가 중심이야. 다 센터야, 다. 중국 가면 여성 중심, 노동 중심 막 써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센터, 여성센터잖아요. 전국에 몇만 개 넘습니다, 센터. 뭐 고용복지센터도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센터, 마을센터, 뭐 현장센터, 돌봄센터, 뭐 어마어마하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버넌스 2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정도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버넌스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골간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자체를 못 바꾸니까 옆에다가 센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못 바꾸니까 행정 비슷한 일을 하는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일을 막 밉니다.
그럼 그게 더 웃긴 거잖아요. 행정이 일을 해야 될 거를 센터로 계속 밀어놓고 행정을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버넌스 지금 2단계 정도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3단계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동네에 갈등 조사하는 뭐 쓰레기를 뭐 없애거나 주차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제는 네가 해결하면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중간 지원 같은 거죠. 누가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중간에서 도와줄게. 이게 중간 지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로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돌봄의 문제, 교육의 문제 우리가 풀자. 그다음에 지금 탈학교 청소년들을 포함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문제를 제가 잘하는데 내가 돈 좀 줄게 이렇게 방식으로는 풀지 말고 우리가 직접 풀자. 이게 뭐 리빙랩도 그런 거 다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문의상으로는 3개가 다 있습니다. 의사결정하는 거버넌스, 중간 지원하는 거버넌스, 실행하는 거버넌스, 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작동이 잘 안 될 뿐입니다. 근데 나는 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옹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의사결정하는 옹알이는 한 20년 됐죠.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육이나 돌봄, 뭐 문화, 예술이 다 다른 역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의사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그 결정 라인에 들어가서 서로 그 거버넌스에 들어가서 차원 높고 굉장히 수준 높은 차원의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경험을 많이 나누는 과정 자체가 거버넌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양가 없으니까 안 가. 그거 해봐야 뭐해 안 해.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만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바뀌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관계로 바뀌는 것이지 말싸움으로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이제 1시간 정도 돼가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3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자산의 중요성은 큽니다. 자산, 공동 자산, 공유 자산, 공공의 자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경험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또 좋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얼마 전에 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런데 이제 읍내에 땅 한 100평에 건물에 3층짜리가 하나 있어요. 뭐 딱 파니까 한 5억 정도 나온대. 근데 5억을 나 당장 돈 있으면 사겠지. 근데 저걸 사면 저 1층에다가 이거 놓고 3층에 저거 놓고 2층에 저거 놓고 하면 우리 건물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국토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그따고 돈을 다 주면 이상하잖아. 80% 정도는 주자. 좋은 일에 쓰겠다면. 그럼 4억이 마련된 거잖아요. 그럼 4억을 주면 1억을 만드는 게 아니라 1억이 있어야 4억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억은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4억에 대한 이자 어떻게 될까요? 요새 한 2%, 3%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돌리면 금방 나올 거예요. 한 달에 얼마 내나. 그거 포함해서. 그러면, 야, 20%가 없어서 80%를 못 받아가더라. 그래? 또 행안부가 나섰습니다. 그러면 초기 시드머니 1억 내에서 빌려주자. 좋은 일 하니까. 경쟁적으로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 전체 필요자금의 한 5%를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데도 생겼지만 또 반대로 야 그거 맨날 지원받으니까 뭐 서류를 써라 말아라 이거 귀찮게 말해 우리가 돈 모아서 하자. 그거나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공유 자산, 공공 자산 또는 시민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와 거버넌스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물론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논의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더없이 좋은 적기입니다. 현재가.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야 우리는 지금은 그냥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고 야 우리가 뭐 지금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맨날 하던 거 하고 이렇게 뭐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이런 거 아름답게 하고 그거는 저기 한 큰 데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공의 자산에는 큰 자산, 작은 자산이 있을 것 뿐입니다. 그래서 꼭 건물을 사라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농지를 사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든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또는 뭐 옷을 사든 뭘 사든 집기를 사든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유창고였습니다. 공유창고. 도시 안에서는 이렇게 전동드릴 하나 빌리기가 애매합니다. 뭐 옆집하고 인사하고 지내야 이거 빌릴 거잖아요. 근데 아빠들 그 공구도 재미 붙여가지고 사잖아요. 한 번 써. 3년에 한 번씩 씁니다. 그럼 있어. 놀아. 그래서 막 사요. 막 많이 팔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고 빌릴 때는 없고 나는 하고 싶잖아. 한 번. 그러니까 이마트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빌릴 수 있다면, 공유할 수 있다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지하 창고에다가 그런 쓸데없는 아빠들의 호기심으로 잔뜩 산 물건들을 모아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옵니다. 진짜 이 사람은 직업이 건축인가 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잘 썼거든요. 그런 게 공공의 자산입니다. 그럼 너 어차피 3년에 한 번 쓰는데 내놔라. 내놓는 순간 자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50개인가를 모았어요. 전동드릴 60개. 이 기계는 집에 왜 있는 걸까라고 하는 굴착기 뭐 이런 거. 별게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거를 다 모아놨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자재창고가 된 거가 공구창고가 된 거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협동조합이 되겠어요. 이거 이제 빌려줘야 되잖아. 빌려주고 수거하고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 일자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문화를 하고 하는 영역으로 도전하는 것은 하시고요. 그 영역 안에서 자산을 쌓는 것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시줄이라면, 그래서 문화, 여성, 장애인, 인권, 복지, 환경이 시줄이라면 이걸 꿰는 것은 뭐냐? 비전이 같거나 자산을 같이 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거나 경험이 같이 쌓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시주를 막 해놨어요. 그래서 막 페미니스트부터 시작해서 막 환경주의자 막 다 만들어놨는데 잘 못 꿰 이게. 그래서 고립돼요. 쟤는 맨날 만나면 똑같은 소리야.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공통의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것이 꼭 부동산 예를 들어서 그렇지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쓸만한 것들 얼마든지 할 게 많아요. 장난감? 서울에 지금 장난감 공유가 얼마나 잘 되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똑똑도서관이라고 하는 김승수 관장도 하고 있는 게 자기 집에 있는 책들을 공유한 거잖아요. 모이니까 수만 권이야 책이. 근데 그 말에는 도서관이 없어. 그럼 도서관 지을 때까지 언제 기다려? 우리 아들은 막 이렇게 크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6학년 될 때까지 도서관 4년 후에 지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지금 내일 당장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만든 게 똑똑도서관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을 공유한 거니까 우리 집에 책이 300권 있는데 내가 2마리는 나 집에 있으니까 빌리러 와 라고 아파트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러다 가도 돼? 그러니까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와서 빌려갔잖아요. 그러면 빌려준 거 고맙으니까 뭐 과일 좀 들고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집이 깨끗해져요. 집에 누가 찾아오잖아요. 청소를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50집, 100집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집집마다 있는 책을 다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뭔 도서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아빠 책, 엄마 책, 아들 책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이지 뭐야. 그게 똑똑하는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자산을 만든다라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로 재산을 불리는 방법도 있어부터. 그래서 지금 문화, 복지, 교육, 돌봄 어느 영역에 있건 간에
어떻게 하면 공공의 자산을 늘릴까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공공의 자산을 늘리는데 공공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세요. 내가 이런 거 할 건데 너 뭐 도와줄 거야? 내가 이런 거 하면 이런 너희들이 못하는 이런 사회적 효과를 우리가 만드는데 너 뭐 할 거야? 하고 계속 행정을 압박해야 됩니다. 행정이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 그거잖아요. 영리적 기업이 못하는 것들을 사회적 방식으로 해결해서 돈을 버는 기업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할 테니 행정이 원래 해야 되는 거 너 이거 안 하니까 우리가 하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권한이 있고 뭘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런 공공의 자산과 공공의 자산을 축적하는 경험을 같이 쌓으셔라. 아주 작은 것도 좋다. 책도 좋고, 뭐도 좋고, 옷도 좋고 다 좋다. 나중에 모이면 건물도 사고, 땅도 사시고 하셔라. 목포의 건맥 같은 경우가, 완전히 망해가면, 저녁 6시 되면 선창가에 정말 아무도 없는 막 시커먼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이제 훤한 동네로 만들어가고 1등 공시입니다. 건어물 상인들 막 장사하시는 분들은 50만 원씩 내가지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건물 샀어요. 그래서 1층에다가 자기들이 건어물 상이잖아요. 건어물은 내가 잘 알잖아. 그래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맥주에는 건어물이지 그게 건맥입니다. 치맥이 아니고. 그래도 건맥이에요. 맥주에는 건어물이지. 그래도 건어물은 자기 장땡이니까. 그래서 딱 갖고 가지고 우리가 이런 데 가면 있는 마른 안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건 아예 그냥 그 게임이 안 됩니다. 가서 한번 먹어보시면 장사도 잘 됩니다. 그래서 2층, 3층에 게스트하우스를 열어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게 그냥 뭐 한 50만 원 버린 셈 치고 한 거예요. 뭐 좋은 일 한다니까. 뭐 이거 이 돈은 있으나 없으나 술 한잔 먹은 셈 치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좋아요. 잘 돼. 동네가 밝아졌어. 안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 더 할까? 술집을 또 한다고? 야, 술집은 아닌 것 같아. 딴 거 하자. 딴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괴산에서 만약에 한번 물어볼게요. 괴산읍에서 여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십시일반 해가지고 뭐 하나 하자 그러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 살아. 청소년 교육감. 하니까. 공유과. 저번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아지트 같은 술집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자장 급선무라고 많이들 모여서 떠들 때가 있어야 된다고 뭐 그러는데 목포도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좋은 거 많았는데 뭐 도서관 짓자 뭐 어쩌고 많았는데 막상 얘기하다가 좋은 일도 재밌어야 하지. 일단 우리가 아지트를 먼저 만들고 아지트에서 모여서 다음 걸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술집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농담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공동의 공유의 자산을 쌓으셔라.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을 보니까 더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 정도 딱 그냥 한 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세 가지를 하라고 그러고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를 더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풀이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그냥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주저리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민간에서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회사도 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민주노총에도 좀 있어보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제가 느낀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성이 일렬로 서 있다는 느낌. 내가 나이가 50대인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졌고 나한테 익숙한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나는 앞으로도 바뀌어야 돼. 근데 난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갈참인가? 난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똑같으니까 60도 똑같고 70도 똑같고 40도 똑같으면 니나 나나 똑같이 0인 거잖아요. 갑자기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제 와서 이제 괴산에 올 때는 정반대로 내가 너무 민간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군에 오니까 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이 저는 군수라고 보거든요. 시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장은 보는 돈도 많고 돈도 별로 없어요. 군수가 짱입니다.
그런데 이 군 단위의 공무원들 그리고 행정하고 만약에 민간하고 거버넌스 잘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과 이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뿐이죠. 공무원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 역하지만 이렇게 악성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공무원 옆에서 좀 보고 있잖아요. 나 같으면 달려갔습니다. 나 같으면 너 어디야 지금? 그러니까 쇼부를 보죠 와서. 근데 공무원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참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기억의 양극단을 가지고 서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에 오면서 생각했던 것은 군의 그 행정,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거대하게 바뀌고 있는데 30년 동안 공무원은 과장도 잘 모를 거다. 이 흐름을.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다 못 바꾸겠지만 괴산에 와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이런 흐름들, 사회적인 흐름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중에서 같이 좀 머리맡에 일할 만한 공무원을 좀 찾아보고 민간하고 연결도 해서 정말로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좀 재밌게 사는 사례를 한 번쯤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괴산에 온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아까 이제 했었던 뭐 사업 얘기도 뭐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아까 뭐 세 가지 했던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자산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만 그러니까 자산 쌓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하고 같이 쌓을 수도 있어 자산을. 왜 못 쌓아요? 민간 합작회사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여기도 지금 그 선생님 하시면서 이것도 하잖아요. 할 게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관끼리, 민끼리, 민관끼리 같이 축적해 나가는 경험과 자산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는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거버넌스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옹알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하시고 좋은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하시고 저 쓸데없는 거를 왜 하냐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온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 중에 저도 한 30년 이렇게 운동의 경험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경험은 자산을 축적하는 경험이었어요. 거기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야 괴산에서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거부터 그 축적하는 경험을 좀 하시면 저는 조금 더 레벨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느끼시지 않을까? 교육하고 문화하고 만나서 자산을 어떻게 쌓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고 이게 문화유수분 저쪽에다 집 지어놓고 집도 운영해야 되고 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복지는 복지대로 저쪽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무슨 부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말고 점점 우리의 축적과 경험과 자신감과 행복이 쌓이는 방식의 자산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야 우리도 지속 가능하지 않겠어요?